자세히는 설명을 못 드렸는데 그런 연결고리가 되게 많은 사람들이라 생각했고요. 그래서 토크를 할 때도 조금 더 편하게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이 세 분을 모셨는데 여기에 못 오신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저는 너와 나에서 미술 감독으로 만났던 김아름 작가님, 아리킴 작가님이시고요. 여기서 학년작이 2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킴 작가님의 말씀은 제가 겹치는 질문이 있거나 하면은 좀 대신 전달을 드릴게요. 그래서 각자 좀 소개를 하면서 작업의 기획이도를 같이 출발점을 좀 간단하게 나눠주시면 좀 워밍업 질문으로 좋지 않을까. 저 옆에 계신 휘님부터 업체랑 같이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휘라고 하고요. 이번에 그 인투 더 베이스랑 미공 두 곡의 제 개인 작업과 저랑 같이 이제 팀으로 일하는 업체라는 이제 3인조 콜렉티브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도 어딘가 와 있는데 제가 못 찾겠지만, 그래서 업체와 같이 만든 루지를 타고 도망치는 사람들을 여기서 상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소개를 먼저 하자면 음악을 만들고 있고요. 영상 작업도 하고 있고 그런 사람인데, 먼저 제 개인 작업부터 설명을 드려보자면, 제가 지금 여기에서 상영한 2개의 이 영상은 제가 2019년에 냈던 엑스트라플렉스라는 앨범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2개의 곡인데, 제가 이제 그 앨범을 처음에 만들기 시작할 때 되게 시간이 많았어요. 시간이 너무 많아서 서울을 되게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이제 압구정에서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압구정에서 알바가 끝나면 이제 3호선 타고 독립문역이라도 가서 서대문 형무소라도 보고 와야지 이제 오늘 한 건 했다 약간 이런, 네, 그런 일상을 이제 보내고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매일매일 뭔가 일정이 끝나면 그 주변에 있는 어딘가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때우는 그런 짓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패턴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제가 가는 길에 뭔가 쇼핑몰이나 백화점이나 뭐 하다못해 다이소라도 있으면 반드시 거기를 이제 들렀다 오게 되는 거예요. 네, 어느 순간까지는 그냥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이소를 들어간 날 딱 알았어요. 다이소를 들어가서 아무 의미 없이 물건을 살 생각도 없이 한 바퀴를 이렇게 둘러보고 딱 나오는데, 나 뭐 하지 지금?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자연스럽게 그런 어떤 물건을 파는 공간들을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행위를 되게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행동에서 이제 좀 출발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즈음에 이제 제가 몰링이라는 단어를 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행위를 딱 적확하게 짚어주는, 정확하게 설명하는 단어인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쇼핑몰을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면서 뭔가 물건을 살 목적 없이 뭐 거기에서 그냥 구경하고 친구를 만난다거나 이런 행위 전체를 이제 몰링이라고 이제 뭐 한다는 거를 알게 됐는데, 그래서 뭔가 이 몰링이라는 단어 자체로 앨범을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맨 처음에 만들게 된 곡이 여기에는 없지만 이제 몰링 with you라는 곡이 있는데, 이 오늘 튼 인투 더 베이스먼트와 미공의 딱 중간에 들어가는 어떤 작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쇼핑몰을 이제 좀비처럼 이제 떠도는 너랑 나에 대한 그런 뭐 이야기를 담은 뭐 그런 내용의 곡인데요. 네, 그래서 그 인투 더 베이스먼트는 그 이야기의 앞쪽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하 주차장을 통해서 이제 쇼핑몰을 들어가는 어떤 그 장면을 이제 담아본 것이고, 미공 같은 경우는 이제 미궁이라는 단어의 중국식 발음이에요. 그래서 좀 미궁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어감이 좀 세서 미공이라고 이렇게 뭔가 좀 뭐랄까요? 작은 무게감의 그런 제목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제목을 짓게 됐는데, 이제 뭐 약간 그 다이소를 갔다 나온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 뭐하냐 이러고 있는 저의 모습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뭐 그래도 뭐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네,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 잘 아시다시피 영상 작업을 하고 또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멜팀이라입니다. 근데 요즘은 게임 개발을 더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영상을 한 1년에 한 편 혹은 2편 정도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참 이번에 새삼 실리카겔과 같이 만든 뮤직비디오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좀 놀랬고, 저는 이번에 3편의 실리카겔과 함께한 뮤직비디오 작업,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ISVN이라는 팀의 전체 작업 하나를 같이 공개를 했고요. 일단은 ISVN이라는 팀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총 7명의 다양한 작업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팀이고요. 2019년에 아르코 미술관에서 공개했던 신규 생명 안전 지도라는 작업을 공개하게 됐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작업을 다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수정하고 싶은 방향성들이 좀 있어가지고 많은 부분을 손을 봤고요. 일단 그래서 한주 씨가 만든 새로운 곡들도 많이 포함이 됐어요 이번에. 네. 근데 여러분 느끼셨을지 모르겠는데 뭐 여러 다양한 좀 숨소리나 좀 특이한 세세한 소리 같은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일단 신규 안전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좌표계와 사람들이 발 딛고 있는 땅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은 그 당시에 좀 이슈였던 어떤 여러 가지 한국 사회에 이슈였던 것들이 또 지금은 유효하지 않다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새삼 되게 다른 어떤 외딴 곳에 던져져 버린 것 같은 작업이라는 생각을 보면서 한 것 같아요 갑자기. 네. 그리고 일단 실리카겔과 함께한 작업들 Q181 그리고 네오소울 그리고 머큐리얼 이렇게 3편이 같이 공개가 됐는데요. 저는 맨 앞에 앉아서 작업을 봤는데 약간 스크린이 너무 크게 느껴져가지고 제가 막 작업 먹히는 것 같은 좀 이상한 기분을 느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묘하게 제 작업만 완전히 1080p의 규격이 아니고 조금 좁은 규격의 작업들이어가지고 굉장히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네. 근데 여튼 근데 사실 3개를 다 뭔가 설명을 드리기는 조금 긴 것 같아요 지금 소개하기엔. 그래서 여기 책에 적혀 있는 그 내용이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그것들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주님이 오셨는데 연출하는 데 있어서 뭔가 뮤직비디오를 연출하는 데 있어서 다른 member분들이랑 또 어떻게 논의를 하시는지 그것도 좀 궁금했어요. 한주님의 네. 얼마만큼의 의도나 네. 어떤 컨셉이 들어갔는지도 좀 듣고 싶었고요. 이 뮤직비디오 제작하는 과정에 대한 것들. 네. 실리카겔과 작업이라는 게 물론 완전 초기에는 한주 씨와의 어떤 연으로 시작이 되다 보니까 한주 씨의 어떤 의견과 취향 같은 것들이 먼저 시발점이 되어서 제가 발전을 시키는 방향으로 주로 둘이서 시작된 아이디어로 이어갔었는데요. 근데 비교적 최근에는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그냥 모두의 의견을 일단은 1차적으로 듣고 그 다음에 그걸 제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는데요. 이제 물론 여기서 제 마음대로 한다는 의미가 좀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배려를 해준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다른 클라이언트 작업과 다르게 실리카겔과 작업은 항상 이제 제 작업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존중감을 보존해주는 팀이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저도 이제 마냥 그냥 저의 작업이라는 관점은 절대 가지지 않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실리카겔이라는 팀의 작업이어야 하고 이것이 어쨌거나 클라이언트 잡으로서의 기본적인 성취는 꼭 있어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 제가 굉장히 대중적인 마음으로 작업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제 멋대로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러면 다 반영해요. 무조건 다. 절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반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여쭤보신 거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기본적으로는 최근에는 어쨌거나
모두의 의견과 취향을 기본으로 취합한 다음에 제가 재해석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한주님의 의견은? 예. 저는 일단은 김한주라고 하는데 오늘 상영된 멜트미러 연출작 4편 모두의 이제 작곡가 겸 한 편은 이제 저도 ISVN이라는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서 한 편은 이제 같은 구성원으로서 작업을 했고요. 예, 어쨌든 뭐 이 얘기해주신 부분이 맞고 초기에는 이제 호흡을 맞춘 초기에는 제가 뭔가 표현하고 싶은 시각적인 세계가 있다 보니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 얘기를 해요. 이런 것 좀 하고 싶어요. 이런 것 좀 보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들이 좀 여러 번 쌓이다 보니까 이제는 말을 뭐 많이 안 해도 저는 이제 작가님이라고 부르는데 작가님이 이제 잘 이제 알아서 만들어 주셔가지고 전에는 촬영 들어가기 전에 단계에서 뭔가 서로 좀 교감이 많았다면은 지금도 저희가 뮤직비디오를 만들고 있어요. 실리카겔의 이제 차기작도 지금 제작 중이신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촬영 현장에서 좀 더 플레이어로서의 마음가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세계관을 같이 꾸리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그런 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 차기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 옆에 계신 휘님도 같이 그 뮤직비디오에 출연을 하시고 노페인 때부터 나오셨죠. 그때는 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플레이어의 마음가짐으로 오시는지 갑자기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제가요? 네. 저는 플레이어는 아니고 그냥 와 재밌겠다 이러고 그냥 약간 초대해 주셨으니까 좀 놀러 간다는 마음으로 이제 가기는 했었어요. 플레이어가 많네요. 그럼. 아 그런가요? 모르신 아, 거니까. 네. 일단 놀고 본다는 이게 생각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쌈을 잘 해주실 거고. 그러니까 저는 좀 신기한 게 이 개구리들 섹션을 준비하면서 멜트미러님을 되게 빨리 떠올렸던 이유가 2019년 아르코 전시에서 제가 그 영상을 봤습니다. 그때는 제가 조금 더 미술 쪽에 많은 활동 반경을 두고 있었달까요? 그 시절이어서 그리고 퍼폼도 참여하시지 않았나요? 네, 했었죠. 퍼폼이라는 그 어떤 전시 거기서도 멜트미러님의 영상을 봤었는데 그 실리카겔의 뮤직비디오를 만드신 줄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뒤늦게 어느 순간인지는 기억 안 나고 이렇게 알게 된 거죠. 이게 동일 인물이라는 걸. 근데 놀랍기도 하면서 안 놀라웠던 게 이제 안 놀라웠던 거는 너무 비슷한 어떤 그 개성이 드러나고 있었고 그 다른 종류의 영상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제가 놀랐던 거는 어쨌든 이게 그 아까 전에 말씀하신 어떤 대중성 대중에게 보여지는 어떤 영상인데 거기 안에서도 자기 색깔이 딱 드러나서 내가 이 사람을 알아보게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그 아까 개구리들이라고 이름 붙였던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상업 비상업의 경계가 저는 좀 모호하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좀 얘기할 때는 편하니까 이건 상업적인 작업이야 아니면 뭐 이건 좀 비상업적이야 이건 독립적이야 이건 인디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걸 참이라고 가정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 단어가 좀 이상하다는 거를 뭐 느끼는 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멜트미러님이나 뭐 다른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모르는 많은 작업자분들의 그 작업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그 상업적이라 일컬어지는 작업 속에서도 자기만의 어떤 실험을 하고 계속 고민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약간 그걸 소개하는 자리로 이 섹션을 마련하기도 한 거고요. 그래서 좀 덧입혀서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여긴 안 계신 아리킴 작가님도 사실 뮤직비디오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 미술 감독으로 오셨었죠. 네, 맞아요.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좀 대신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머큐리얼 뮤직비디오에서 세트 제작과 그리고 소품 모든 전반을 다 총괄해 주셨습니다. 네. 사실 그래서 묘하게 이번 섹션에 있는 모든 분들이 머큐리얼에 다 나오시는 분들이고 또 최근에 만들었던 에이펙스에도 다 출연을 하시고요. 네. 네. 에이펙스는 아직 공개는 안 됐지만 기대되시죠? 네.
아리킴 작가님이 에이펙스에도 미술 감독으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너무 기대 중이고요. 그래서 아리킴 작가님이 여기에는 비록 못 오셨지만 제가 대신 어떤 사전 질문을 보내고 좀 받았어요. 그 답변을. 그래서 받았는데 좀 간단하게 답을 주셨거든요. 작품의 출발점이 어떻게 되냐 했더니 음악 만드는 친구들이 곁에 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그들이 음악을 만들다 보면 내가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떤 꽃이 피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고요. 제가 그 아리킴 작가님은 그 다른 포트폴리오 작업을 보면은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이제 추상적이고 좀 평면적인 이미지가 위주가 되어 있는데 극영화스러운 작업들도 되게 많고 다큐멘터리 같은 작업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색깔이 좀 다르고 작업을 진행하면서 뭔가 좀 음악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여쭤봤는데 그것도 되게 뭔가 좀 그 비디오라는 공간 안에서 비디오랑 오디오가 만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금씩 아리킴 작가님의 답변을 전달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저는 원래 진행자로만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 섹션이 설명을 좀 드리니까 그럼 최이다도 개구리니까 너의 작업도 상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 작업도 끼워넣게 됐고 스위스 범죄라는 좀 옛날 작업, 지금 보면 약간은 낯선 작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문자답을 좀 해볼게요. 제 작업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이 영상은 그 업체라는 휘님이 속한 그 콜렉티브라고 해야 될까요? 작가 그룹에서 기획한 전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릴레이로 영상을 트는 어떤 전시였는데 15분짜리 영상을 만들려고 해서 뭘 만들까 하다가 지금 보면 좀 부끄럽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저는 슬슬 영화 쪽으로 발을 들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해본 게 그게 딱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이렇게 그 전까지는 시각예술이었으니까 좀 개인 작업으로 하고 막 혼자 영상 찍고 편집하고 내보내고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다른 현장에 가서 연출자도 아닌 스텝으로 계속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제가 일했던 현장은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적응을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사회성이라든지 그런 말이 많이 나오는데 혹시 여기서 영상 그 현장에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거기는 그 한국 사회생활의 정수가 다 모여 있는 곳입니다. 진짜로 대답할 때도 넵이라고 해야 되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굉장히 잘해야 되고요. 이제 다음 할 거 뭔지 맨날 생각해야 되고 빠릿빠릿하게 움직여서 빨리 갖다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나 굉장히 좀 소모가 되고 내가 못하면 이제 다른 팀이나 내 팀한테 다 피해가 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그런 스트레스가 많았고 그때 처음으로 딱 나 영상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었어요. 내가 이 방식대로라면 한국 영화계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 난 이렇게 사회생활을 못하고 뭐 아부도 못 떨고 비즈니스맨이 못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이게 속된 말로 빡이 쳐서 이렇게 저런 영상을 만든 거죠. 나는 걔가 못하겠고 빈말 못하겠고 좀 안 좋다고 하는 걸 좋다고 잘 못하겠고 어쨌든 내가 참여하는 작업에는 어떻게든 내가 좋아하는 한 구다리를 넣어서 내가 이 작업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이 작업이 나를 필요로 하는 무언가를 찾아야 하는데 이제 그게 없을 때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외로움 같은 게 있어서 좀 뻥뻥 뚫린 말들에 대해서 그리고 남들한테 잘 보기 위해서 좀 과장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이 고찰을 했고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이야기로 좀 푸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극장에 상영될 줄은 모르고 이게 다른 분들 다 사운드가 엄청 좋은데 저만 되게 납작한 프리미어 프로로 대충 그래요? 대충 막 이렇게 넣은 사운드로만 했고요. 그리고 실제 전시됐을 때는 되게 좀 구형 컴퓨터에다가 넣어서 그게 루프가 되도록 해가지고 그 러닝 타임은 15분이지만 사실 계속 돌아갔습니다. 그런 영상이고요. 너무 부끄럽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서 제가 좀 되게 하고 싶은 질문이 있었는데 아까 전에 그 대기실에서 한주님이랑 잠깐 얘기를 하다가
저는 이 자리에서 이 영상들을 내가 개인적으로 패션 필름이나 뮤직비디오를 극장에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어쨌든 영상으로서 기획 의도를 물어본 것처럼 하나의 영상 작업으로서 좀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한주님께서 나는 되게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셔서 그 뮤직비디오의 정의가 뭘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네, 궁금합니다. 같이 대답하시면. 먼저 네. 막 엄청나게 깊은 뜻이 있는 대답은 아니었고 뮤직비디오라는 게 어떻게 정해야 될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그 멜트미러의 비디오가 뮤직비디오스럽다라는 얘기는 이제 동료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뮤직비디오가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어떤 호흡과 뭐 리듬감의 극한에 있는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전부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뮤직비디오라는 표현이 잘 어울리는 영상들이어서 좀 그렇게 대답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는 실리카겔과 함께한 건 완전 뮤직비디오죠. 네. 왜냐면은 그 제가 생각하는 뮤직비디오 관점은 그냥 뮤직비디오란 말 자체에서 있다시피 음악 뒤에 서 있는 비디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마냥 숨어 있다는 느낌이 아니고 진짜로 음악을 잘 보여주는 거, 그리고 음악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뮤직비디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관점으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영상이 먼저 앞서 나가면 안 된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그냥 뒤에서 잘 밀어주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항상 만들고 있기 때문에 200% 그렇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그 말이 통용되는 어감의 뉘앙스와 별개로 정말 뮤직비디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완벽한 뮤직비디오. 네. 둘의 대답이 이제 뮤직비디오의 정의가 뭐냐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기보다는 뮤직비디오라는 표현을 저희가 어떻게 그 대함으로써 대하고 있다라는 거를 그 얘기 드리게 된 것 같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뭐 미상업, 상업 이런 정의 내리기가 사실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냥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렇게 그걸 보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고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사실 이 섹션을 준비하면서 멜트미러님께서 한주님을 추천으로 받고, 그러니까 패널 추천으로 받고 두 분이 하신 인터뷰를 좀 찾아봤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설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어떤 네오소울 뮤직비디오에 관련된 영상 네, 인터뷰에서 내가 그 말하자면 상업적인 다른 영상에서 느꼈던 불만이랄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반작용으로 이런 영상에 추동이 되었다. 네, 제가 지금 되게 좀 이상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님 본인께서 잘 말씀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네오소울 시기의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그때는 좀 부연 설명이 필요한 게 제가 네오소울을 찍기 직전에 굉장히 그러니까 누가 봐도 상업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네오소울을 할 때는 완전 반대로 작업을 하자 이런 마음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막 인스타나 이런 곳을 통해서도 몇 번은 이 얘기를 한 부분이긴 한데 네오소울이 조금 저의 영상들 중에서는 특이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으로 스토리보드나 시나리오 없이 현장에서 모든 걸 그냥 판단해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름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있거든요. 네오소울은. 하지만 다른 뮤직비디오들은 애초에 그런 의도를 담으려고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오소울이라는 작업을 떠올릴 때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볼 때마다 그 당시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근데 물론 지금의 저라면 절대로 하지 않고 비난할 것 같아요. 저를 그 당시에 미친놈아 이러면서 네, 그치, 그 정도로 조금 극한의 감정적인 상태로 제작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완전 비상업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유일하게 제가 정말 비상업적인 마음을 했던 게 뭐냐면은 네오소울인 것 같습니다. 그 이외의 작업들은 조금 밸런스가 확실하게
잡혀 있는 것이고요. 네. 그 영상에서 제가 좀 유별나다고 기억했던 것은 그 인물이 뮤직비디오에서 특히 여성 인물이 어떻게 그려지는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네네. 맞아요. 그걸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아, 네네. 그 부분은 일단은 굉장히 조금 저는 그 여러 가지 인물들과 그러니까 뭐 성정체성에 대한 부분들 또는 말 그대로 이제 단순히 보여지는 성별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많은 걸 포용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시발점이 된 게 아마 네오 소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많이 언급해 주신 부분이 맨 마지막에 이제 긴 원형 키스 시퀀스인데요. 그때부터 조금 그런 관점들을 좀 많이 제안해서 발전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금 어떻게 보면 누가 봤을 때는 좀 강박적으로 접근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노페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히 성비를 맞춰서 인물들을 꾸리는 거를 조금 감안하면서 진행했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이후 작업들 모두가 어느 정도의 어떤 성비 같은 것들을 항상 고민을 하고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제가 기본적으로는 남성 창작자이기 때문에 사실은 뭔가 누군가를 어떤 특정 성별과 정체성을 이해한다거나 그런 거는 조금 이선적인 태도라고 항상 느끼고 있고, 그냥 지금 현재 저로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솔직하게 담아내려고 고민하는 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다 보니까 그냥 좀 상식적인 선에서 접근하자, 이게 조금 저한테는 큰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상식이라는 게 잘 지키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저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 영상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소중한 고민인 것 같고요. 좀 연결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휘님은 음악도 하시고 그리고 음악에 관련된 어떤 영상들을 본인이 또 만드시잖아요. 만드실 때 보면 아까 모래가란 표현도 그렇고 그 휘님이 개인적으로 그 자기가 마트에 갔을 때 좀 안정감을 느낀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면 다른 국가에 가도 그 몰은 다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도 어떤 비슷한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내 고향에 있는 이마트와 되게 비슷하구나 하면서 다이소와 비슷하구나 하면서.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이제 업체도 그 루지 얘기를 보면 마침 지금 비트코인이 약간 상승세인 것 같은데 그 제가 좀 좋아하는 뒷이야기가 있어요. 그 업체 한 분께서 비트코인을 당시에 엄청나게 공부를 하시고 그리고 이 작업을 만들기 위해서 그 코인에 관련된 이야기를 쓰시고 근데 정작 본인들은 투자를 안 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물론 업체는 그룹이긴 하지만 그 실리카겔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업체나 휘님의 뮤직비디오도 그렇고 뭔가 좀 상업적인 것에 관심이 있는데 그 상업적인 것을 그 본목적으로는 쓰지 않고 좀 다른 데로 돌려서 표현을 한달까요? 돌려서 이용한달까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좀 듣고 싶었어요. 상업적인 걸 얼마나 의식하는가. 사실 뭐랄까요? 그 표현형으로서의 상업성에 대해는 사실 좀 관심이 적었던 편이긴 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네, 오히려 그 상업성이라는 건 사실 어쨌든 그냥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어떤 경향성인 거잖아요. 이걸 더 많이 팔기 위해서, 뭔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그런 어떤 경향성이 생겨나는 어떤 과정에 더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나 뭐 업체 작업이나. 그래서 저도 그냥 어떤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되게 뭐랄까요? 그 발생 과정도 너무 재밌지만 그 안에서 막 부딪히는 어떤 모순 같은 것들도 이제 나를 너무 괴롭게 하는 동시에 너무 좀 재미있는 소재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네, 그 어떤 자본주의를 관찰하는데도 재미를 느꼈던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그래서 이 세계에 우리도 잘 팔아봐야지 이런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요즘 조금씩 시작을 해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다음 질문만 하고 바로 이제 관객석에서 질문을 몇 개 좀 받아볼게요. 좀 연결되는 이것도 연결되는 질문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영화랑 음악은 특히 스트리밍이라는 단어를 좀 공유하고 있죠 요즘에는. 그리고 자본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분명히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 이런 물질적인 혹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다. 그게 영상이든 아니면 음악이든 간에 저는 단편을 찍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느끼고 그게 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다 싶을 만큼 내 의도랑 다르게 이렇게 자본이 쏠릴 때가 있고 아니면 좀 왜곡이 될 때가 있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시는지 그리고 있었다면은 뭔가 좀 공유할 수 있는 종류라면 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멜트미러님부터. 조금 답하기가 저한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 번만 더 요약해 주시겠어요? 좀 헷갈려가지고. 아 죄송해요.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그 현실적인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 근데 그 점에서는 저는 조금 운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하필 같이 만나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실리카겔 이어서 하필 죄송합니다. 부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 실리카겔과 작업을 하게 됐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좀 그런 고충을 안 느끼는 편이에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약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정말 느끼지 않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제가 네오소울하고 QL8을 마무리하고 나서 2년간 영상을 멈췄었는데 그 전 시기는 분명히 이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 고충이 굉장히 많았죠. 네. 근데 이제 그걸 멈추게 되고 다시 영상을 시작하게 되면서는 진짜 좀 마음가짐 바뀌었었어요. 네. 그래서 당장 돈이 되는 일이나 이런 거를 찾는 거는 완전 배제시켜 버렸고 그냥 제가 잘 할 수 있고 결과물을 최고로 낼 수 있는 일만 하자는 좀 마음을 먹게 되고 그 점 때문에 1년에 영상을 하나 두 개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제 어떤 패턴에서는 사실은 거의 스트레스 제로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이제 멜트미러가 비디오를 만들 때 이제 자본을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하고 적게 필요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멜트미러가 만족할 만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게 항상 우선이었고 이제 저는 자금 원인 뭐 저희 회사나 작가인 멜트미러 사이에서 뭔가 좀 예전부터 조율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런 의도에 필요한 만큼의 현실적인 서포트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예전부터 뭐 저희 소속사랑 같이 뭐 당장에 돈이 없으면 뭐 지원 사업도 알아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대안을 찾아왔었는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저희가 좀 행사를 그래도 좀 몇 개 뛰면은 뮤직비디오 한 편 정도는 찍을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상황은 되어줘서 감사하게도 멜트미러가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큰 걱정 없이 이제 하고 싶은 거를 큰 규모든 작은 규모든 소화할 수 있게 됐고요. 근데 조금 다른 얘기인데 그 자본주의라는 게 이제 가속성과 가변성 자체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때때로는 뭔가 이게 뭐 돈이 적을 때 많을 때가 긍정과 부정이 같이 비례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돈이 많든 적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가속적인 부분에 우리가 지금 어느 흐름을 타고 지금 당장 동시대에 필요한 작업이 뭔지를 판단하고 환경에 맞게만 작업할 수 있으면은 그런 뭔가 현실적인 고민은 좀 덜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뭐 100만 원만 갖고 있더라도 그 안에서 개구리로서의 의식만 크게 가지고 있으면은 저는 뭐 행복하게 작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끝입니다. 제가 이런 훌륭한 분들을 양서류에 비유해버렸는데 죄송합니다. 네. 핑님. 저도 비슷하게 저희도 그때그때 저희를 찾아온 돈에 맞춰서 작업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물론 뭐 실리카게만큼은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 지원금 뭐 서울문화재단이나 뭐 이런 데서 이제 운 좋게도 받는 뭐 지원금이 있을 때 혹은 뭐 어떤 전시에 초대받아서 아티스트 피를 받았을 때 이제 저희를 네 저희에게 이제 저희 손에 주어진 돈에 맞춰서 좀 프로덕션 규모를 꾸리다 보니 지금까지는 그 정도의 큰 규모의 작업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제가 고통을 되게 잘 까먹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개인 작업할 때 사비를 안 쓰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허덕였던 기분은 또 안 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막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게 어쨌든 저한테는 그렇게 크게 찾아온 적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요. 저 그 인투 더 베이스먼트 촬영할 때 마지막에 예기치 못하게 차에 펑크가 났어요. 렌트카였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그 펑크가 나가지고 그 뭐죠? 그 레카차가 아니라 레카차 맞나요? 그거를 이제 그걸 부르고 이러느라고 한 30만 원 정도가 더 예상치 못했던 돈이 깨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돈을 낼 수 있는 여유 자금 같은 것만 내 통장에 있으면 뭐 어렵지 않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룹 이름이 괜히 업체가 아니고요. 정말로요. 정말 이분들은 항상 느끼지만 대단해요. 그 아리킴 작가님한테도 이 공통 질문을 드렸었는데 좀 신기하게도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되게 정신적인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스스로 모티베이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것 같다. 자주적으로 창작을 해나가는 것이 어떤 필연이라고 느껴지는데 자기한테는 그 불쑥불쑥 찾아오는 무기력과 공허함을 이겨내는 것이 가끔 너무도 무겁다. 그럴 때면 자고 싶은 만큼이나 자거나 여행을 가신다고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 저도 제가 최저임금으로 일해도 알바해도 저는 별로 상관없거든요. 지금이 뭐 중세시대도 아니고 굶어 죽을 것 같지는 않은데 아리킴 작가님의 답변을 보고 저도 좀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계속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도 창작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좀 어떤 계속 이게 소용없다는 생각이랑 굉장히 오랫동안 싸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나아졌는데 그 작업을 할 때마다 들리는 그 어떤 공허한 느낌이 이걸 이겨내고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모티베이션을 갖는 게 저도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킴 작가님의 말씀에 되게 공감을 하면서 좀 답변을 들었었고요. 이쯤에서 한번 기습적으로 객석에서 질문을 받아볼까 합니다.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 디자인 공부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작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도 시각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떤 레퍼런스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해야 되나? 어떤 레퍼런스가 당연히 필요한 작업들을 할 때가 있는데 저는 레퍼런스를 보고 작업을 한 제 작업물을 보면 모방이 조금 더 가깝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멜트미러님을 팔로우하고 있는데 디깅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트미러님의 작업은
모방이 아니라 그 이미지를 가져가되 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분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떨려가지고. 근데 그 차이가 좀 어디에서 오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모방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약간 경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진짜 한국 사회에서 영상이든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상업적인 바운더리를 나가면은 제일 고민하게 되는 게 레퍼런스 이슈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노골적으로 얘기하면은 돈이 많은 현장을 갈수록 레퍼런스가 너무 명확해지고, 좀 더 노골적으로는 아예 클라이언트가 레퍼런스를 아예 들고 와서 똑같이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그때가 큐 할 때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큐를 하기 직전이었구나. 네. 근데 계속 이렇게 지내다가는 진짜 금방 생명이 끝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큐 181 작업을 하는 시점부터는 가능하면 이제 레퍼런스를 선정할 때는 같이 일하는 동료들에게 설명을 하기 위한 용도로만 추려내는 편이고, 그 이외에 제가 스토리보드를 짜거나 이미지를 만들 때는 아예 참고하지 않는 식으로 움직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집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 수집을 하는 거는 첫 번째는 그냥 정말 재밌어서 이고, 그리고 요즘은 어디를 가든 너무 좋은 이미지가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무조건 습관적으로 모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들을 시각적으로 참고하려고 모은다기보다는 어떤 감각의 단서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좀 모으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동작이나 어떤 이미지 레이어링 같은 것들을 기억해뒀다가 내가 이런 감각들을 간직하고 있다가 한번 떠올릴 때 연쇄고리를 좀 만들고 싶어서 모으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또 막 다급하거나 조금 뭔가 임박할 때는 레퍼런스에 대한 마음을 떨쳐낼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그렇게 됐을 때도 가져오되 한 번 더 고민을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져오고 그걸 방치해뒀다가 한 번 더 업데이트 시킬 여지가 있을 때는 시켜서 조금 더 내 거에 가깝게 변형을 시키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사실 근데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본인이 어떤 시기를 지나면서 알게 되는 수밖에 없다고 좀 느끼긴 하거든요. 네네. 혹시 한 번만 더 질문 받아볼까요? 네, 저기 뒤에 번쩍 들어주시면. 우선 상영작 모두 다 잘 봤고요. 제일 인상적이었던 루지를 타고 도망치는 사람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 영상에서 일종의 가상 세계가 설정이 되잖아요. 그 가상 세계가 단순히 그냥 가상 세계 그 자체인 건지, 아니면 특별히 어떤 비유나 다른 은유로 의도를 하고 설정을 하신 게 있다면 그 비유가 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이 작업에 만들게 된 그 배경을 앞에서 얘기를 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부터 뭔가 설명을 드려보자면은, 이 작업을 처음에 구상하게 됐을 때가 2021년 중반인가? 그때쯤 맞나? 연도가 안 나와 있네요.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겠는데, 그때 한창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좀 시간이 흐르고 주식이라든지 가상화폐라든지 이런 유동적인 자산들의 가치가 막 뛰기 시작하면서 그냥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막 주식을 사고 뭐 코인에 투자를 하고 뭐 이러던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주변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고, 그리고 업체가 그 전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가 일종의 마이크로네이션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업체가 2021년에 냈던 그 앨범이 하나 있는데, 그것도 같은 거의 비슷한 이제 내용을 저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게 단체 작업이라서 저 개인의 생각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국가라고 이제 국가라는 어떤 틀 안에서 어떤 정부가 어떤 그 중심이 되어서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런 국가라는 틀에서 벗어나서 뭔가 우리가 새로운 기축 통화를 만들어서 뭔가 아예 다른 세계의 어떤 나라를 만든다면, 그런 주제에 항상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 루타사라고 줄여 부르는데, 루타사에서 나왔던 세계도 계속 이제 정부와 스테이트에서 도망쳐 나왔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도망쳐서 도착한 곳이 아까 보셨던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이게 정말 허구적인 공간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은 게, 실제로 뭐 저희가 진짜는 이제 뭔가 그들의 삶은 알 수 없지만, 정말 거부들은 뭔가 진짜 그런 막 뭐 남태평양에 어디 섬 하나 사서 거기에다가 뭐 그 어떤 일종의 자기만의 국가를 만들어 놓고 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막 그러고 뭔가 어떤 그런 동떨어져 있는 어떤 지형을 이용해서 뭔가 거기에 뭐 자산을 은닉한다거나 뭐 이런 일들을 실제로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현상까지도 사실은 이런 생각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어떤 현상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히 가상 세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건 좀 근본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본인의 생업과 그리고 이 작업이 얼마만큼 가깝거나 뭔가, 이걸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것도 경계가 딱 이렇게 그어지는 건 아니지만 심리적으로 얼마나 가깝고 뭔지 좀 궁금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멜민부터 한번. 저는 완전 딱 붙어 있다 생각을 한 편이에요. 그냥 사실 어떤 경계를 확 나누고 이런 거 떠나서 그냥 저라는 사람이 하는 일 모두이기 때문에 뭐 굳이 어떤 구분을 짓고 싶진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이 좋게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저는 정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살고 있다고 많이 느끼고, 또 그런 점 때문에 평소에 행복감을 좀 많이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좀 너무 싱거운 좀 대답이긴 하지만 계속 좀 계속 이렇게 답변이 나오네요. 질문 자체가 이렇게 막 엄청 스며들어지지 않는 느낌이 있는 게, 이제 음악을 만드는 일을 너무 어렸을 때부터 해왔고, 제 음악 만드는 거 말고 다른 진로를 살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다 보니까, 그래서 어느새 그냥 이게 내 생업이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수 있는 수준이 됐다일 뿐이지, 그 외에 뭔가 특별한 의식이 드는 게 없기는 한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싱거운 대답이 그냥 평양냉면 먹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간극이 처음엔 좀 있었어요. 이제 생업을 좀 제가 하고 싶은 일과는 좀 많이 다른 일을 좀 대학생 때부터 뭐 계속 꾸준히 하면서 좀 돈을 벌어왔었고,
근데 이제 그거를 20대 후반쯤에 그 격차를 많이 줄이려고 노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여기서 탈출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좀 일상을 살다가 지금은 좀 많이 간극을 좁혀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여전히 좀 네, 좁혀지지 않는 남은 부분이 있는데 그런 아까 멜미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레퍼런스와의 어떤 싸움이 네네. 있잖아요. 네네. 저도 뭔가 그런 클라이언트가 레퍼런스를 딱 주면서 이것처럼 해주세요 하는 이런 말들을 이제 왕왕 듣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일단 그럴 때 예 이러고 그대로 해드리는 편이긴 한데 이제 과연 이제 제가 이제 저의 작업으로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면 그런 일이 없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네 아직은 네 어른이시네요. 저는 아무래도 저도 이제 시각예술 쪽에서 넘어오고 영화를 하다 보니까 생계를 위한 일을 따로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으로서는 저도 이렇게 합치는 게 좀 좋겠지만 그게 최선이겠지만 저도 지금은 좀 구분이 되는 편이고 생업을 할 때는 약간 다른 페르소나를 얻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게 내 작업을 보호하기 위한 어떤 거리감이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을 하는데 이 고민을 아리킴 작가님이랑 나눴었어요. 이 섹션에 그러니까 이 섹션을 촉발시킨 아주 작은 사건 중 하나가 그 너와나 촬영 때 한번 숙소를 같이 쓰게 된 적이 있었는데 자기 전에 어쩌다 보니까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다들 이러시거든요. 어쩌다 영화를? 어쩌다 이 구렁텅이에 들어오셨어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순간이 있어요. 다들 한 번씩. 그러다가 이제 아리킴 작가님께서 막 일 얘기를 하시고 나도 사실 고민이 많아. 그러니까 작가님은 지금 여러분이랑 보여드린 작업 외에도 굉장히 많은 패션 필름과 뮤직비디오의 미술 감독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거기서는 뭐 클라이언트 분들이 되게 다양한 분위기 있으실 거고 어쩔 때는 뭐 클라이언트뿐만이 아니라 촬영 감독이 뭔가를 이제 작가님한테 요구할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고충 사항이 있어서 저희 둘 다 어떤 고민을 막 갖고 있었어요. 이 영상업의 기쁨과 슬픔을 막 좀 나누는 시간이 있었고 신기하게도 그 아리킴 작가님이랑 대화를 할 때 이 고민이 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울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좀 어떤 힘이 나서 이 대화가 좀 신기하게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거든요. 잠깐 그런 얘기를 부끄럽지만 하게 됐는데 그 좀 연결되는 질문으로 그러니까 생계를 하는 일이 구분된다면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뭐 어떤 요구를 했는데 자기만의 주장을 할 때가 있는가 고수를 할 때가 있나 그걸 약간 부딪혀서 난 이걸 지킬 거야 하는 게 있나 저는 분명 다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아리킴 작가님의 답변은 고수하는 것 같다. 나는 약간 반항심이 있는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제가 봤던 아리킴 작가님의 모습은 항상 다정하고 약간 스윗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반항하는 걸 저는 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한반항을 했었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다른 친구들도 약간 일반화를 해서 말하자면 굉장히 선비나 현자 같은 친구들인데 어릴 때 다 이렇게 좀 삭발하고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막 그런 친구들이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반항심이랄까요. 그런 지점, 내가 한계를 긋는 어떤 상한선 혹은 하한선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고수할 때가 있는가? 없습니다. 어른이시네요? 진짜 없어요? 아마 근데 최근에는 진짜 없었던 것 같고 약간 고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사람도 이유가 있겠지 이러고 한번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뭔가 이런 클라이언트가 부탁한 일에 뭔가 내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게 저는 또 에너지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네 맘대로 해줄게 약간 퀄리티는 책임 못 진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그냥 아무따 식으로 그냥 일단 해줍니다. 근데 좋아하더라고요. 어른. 네, 한주님도 한번 대답을. 저는 사실 이제 요즘에는 대개의 경우 제가 클라이언트인 경우가 좀 많아져서 근데 이제 아까 멜트미러와의 작업이 이제
그냥 자유롭게 하세요라고 하는 스탠스인 것처럼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이제 피클라이언트인이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창의적으로 작업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0대 초반 때는 제 주 수입원이 영상음악이었어요. 그 멜트미러랑 같이 또 한 그 어떤 뭐 광고라든지 패션 필름이라든지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서 제시하는 어떤 음악의 레퍼런스를 좀 일단은 순종적으로 따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안에서 뭔가 제 색깔을 넣고 싶은 구석이 있으면은 확실하게 넣었고 그런 부분들 다행히도 이제 운이 좋게도 그런 부분을 용인해주는 클라이언트들을 많이 만나왔던 것 같아서 네, 그랬습니다요. 저 여기서 잠깐 질문해도 되나요? 한주 씨의 클라이언트가 이다 씨였던 적도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 맞아요. 네, 그때는 뭔가 이런 상황이었었나요? 이거 클라이언트님 제가 좀 얘기해봐도 될까요? 그럼요. 예,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재작년에 이제 그 최이다 감독님의 굿이라는 영화에 제가 완전 음악 감독은 아니고 이제 메인 테마격인 곡들을 좀 써서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감독님만 클라이언트셨던 느낌이 아니라 이제 제가 쓴 곡을 연주해야 되는 밴드 역할의 배우들도 클라이언트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이제 그들 뭐 손에 맞는 연주를 제가 써줘야 되고 그들이 이제 좀 잘 부를 수 있는 멜로디를 써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니즈를 충족해줘야 되는 대상들이 좀 많았는데 이제 뭐 감독님은 무슨 뭐 60년대 활동했던 밴드처럼 해주세요 했는데 그렇게 써서 갔더니 또 그 밴드 연주자들은 또 이제 이거 70년대 같은데요? 10년만 뭐 60년대가 아니라 70년대를 원하는데요 저희는? 해서 뭐 10년 또 뒤로 밀어야 되고 뭐 10년 더 또 밀었더니 뭐 이제 누구는 또 이제 난 또 다르게 하고 싶은데 막 이러길래 그냥 제 말 들으세요 하고 제가 좀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살짝은 이제 제 대놓고 막 이렇게 하진 않았지만은 죄송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작업이 개인적으로는 또 재밌고 그 배우 방금 얘기한 이제 밴드 멤버 역할의 배우들도 굉장히 유쾌한 사람들이었어서 다시 또 영화를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저는 진짜 그때 한주님한테 되게 개인적으로 죄송했던 게 그때 너무 바빴어요. 그리고 한주님도 뭔가 바빴어요. 그때 프로젝트가 여러 개여셔서 저는 한두 시간씩 자고 아니면 못 자는 상태에서 항상 뭔가 미팅이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밴드분들이 이제 클라이언트처럼 작용했던 게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음악적인 지식이 진짜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음악을 직접 연주할 사람이 들었을 때 내가 모르는 어떤 걸 발견해 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었고 사실 나보다 그러니까 나는 그 사이에서 어떤 조율을 하는 지휘자의 역할이 가깝지 이들이 먼저 소통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래서 필요한 순간에는 내가 나서서 뭔가 좀 이걸 딱 정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막 저희가 일정도 되게 잡기가 힘들어서 한 번은 줌 미팅, 그러니까 첫 데모를 줌 미팅으로 나눴었죠. 네, 그렇게 막 우여곡절 끝에 녹음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음악가들은 이렇게 작업하고 이때 뭔가를 주의해야겠구나라는 거를 한주님을 보면서 진짜 많이 배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재밌게 작업을 했고 그러네요. 제가 피클라이언트가 한 번 되신 적이 있었네요. 제 기억으로는 휘가 소개를 시켜줘서 저희가 작업을 하게 됐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미님도 저도 영상 작업을 할 초기에는 굉장히 반발심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집이랄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 작업을 우선시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완전히 그런 마음을
버렸고요. 완전히 버렸고 지금은 조금 더 이상하게 좀 발전돼서 어차피 내가 하면은 나갔다라고 좀 느끼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냥 다 수용을 하는데 어쨌든 제가 만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전혀 걱정하지 않고 그냥 수용하고 그 방향을 더 발전시키는 쪽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노페인 때 특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페인 때 약간 완전 최종 마스터본이 나오기 전에 데모 버전들을 들으면서 편집을 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파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원래는 조금 부드러운 상승 곡선을 타고 있는 좀 믹스 상태였는데 갑자기 거의 파이널이 왔는데 엄청 파워가 다 상승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집의 흐름이랑 안 맞게 돼버린 거죠. 근데 다들 이제 우니즈도 그렇고 뭐 다 파워 이렇게 외치니까 제가 그걸 그냥 해버리면 좋겠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최대한 힘껏 밀어붙여 버렸거든요. 네. 근데 그 순간 절묘하게 그런 음악과 뮤직비디오에 딱 밸런스가 맞게 딱 되는 걸 보면서 그냥 일단은 내가 저 사람들 요구에 맞춰서 최대한 거기서 해답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좀 먹게 됐고 그걸 계기로 지금까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그 고수를 하기는 하는데 친구의 작업에 참여를 할 때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친구의 작업을 뭔가 좀 피드백을 해줘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되게 꼼꼼히 봐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뭔가 좀 제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점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더 열심히 체크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싫어하는 친구들도 많고 술자리에서 나한테 왜 그랬냐고 이렇게 우는 친구들도 많았는데요. 그 이후에 고치려고 했지만 그게 잘 안 고쳐지고 안 고쳐지고 그러니까 제 딴에는 어떻게든 이제 이 친구를 도우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진짜 미치겠네요. 자기가 좀 자문자답을 해야 되니까. 네. 좀 나눠서 해드릴까요? 네, 나눠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해주시겠어요? 그 질문이 뭐였죠, 근데? 자기만의 것을 고수할 때가 있는가? 예. 네. 본인 최이다 감독님 본인만의 그걸 고수할 때가 있으세요? 괜히 시킨 것 같아요. 죄송해요. 이렇게 이대로 비참해지는 경험을 네, 고수를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근데 고수를 안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전에 생업을 할 때 페르소나를 약간 넣는다고 했는데 저도 휘님이랑 비슷하게 뭐 결과물에 책임은 못 지겠지만 뭐 그게 마음이 편하시다면요 오케이라고 하고 되게 잘 해드려요. 근데 만약에 내 친구의 작업인데 내가 좀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을 요구한다고 하면은 정말 끝까지 싸웁니다. 왜냐면 저는 그게 이제 소모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건설적인 싸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냥 얘기 안 하고 좋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친구를 위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든 쿠셔너를 막 써가면서 이렇게 잘 들어주고 그 다음에 슬쩍슬쩍 내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하는 편입니다. 진짜 어른이네요. 노력해야죠. 이렇게 그래야 먹고 사니까. 그리고 아리킴님도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 반항심을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좀 덧붙여주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 얘기를 못했네요. 왜 반항심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쩔 때는 그냥 그걸 재밌어 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질문이 경계가 안 지어진 질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어떤 얘기의 편의를 위해서 쓰자면 생업과 창작이 만약에 구분된다면 혹은 구분되지 않더라도 어떤 이유로 창작을 하는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인데 네. 한 번만 더. 생업, 생계랑 어떤 창작업이 구분된다면 혹은 구분되지 않더라도 어떤 게 추동이 돼서 창작을 하게 하는지 어떤 게 추동이 돼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하는가 왜 만들까 저는 약간 좀 계속 싱거운 사람처럼 보이는데 자꾸
사실은 제가 영상을 작업을 하는 가장 핵심은 그냥 그렇게 그런 사람이어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작업을 계속 해야지 마음이 놓이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봤을 때 현실적인 어떤 고충이나 어떤 생업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작업을 안 하면 좀 불안해요. 그래서 사실은 뮤직비디오 작업을 끝내고 나서 쉴 때는 또 다른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시키거나 요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다른 매체의 작업을 진행을 해야지 쉬는 느낌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는 거의 10년 넘게 영상이란 작업을 하고 다른 작업을 이어오긴 했지만은 계속 그 근간에 존재하는 어떤 마음이라는 거는 그냥 하나가 계속 커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의 덩어리가 어쨌거나 저라는 사람의 특성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그걸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그 덩어리를 키워오면서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빼내면서 작업을 했는데 그 덩어리의 모양이 계속 이제 제가 원하는 형태가 안 되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뮤직비디오 작업 같은 거 시각적인 작업을 했을 때는 어떠한 덩어리의 측면을 키웠다고 좀 느끼거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부분이 비잖아요. 그래서 또 그 다른 부분들은 또 완전 다른 매체 작업을 통해서 약간 비스듬하게 맞춰 놓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어쨌거나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 계속 그 원동력으로 작업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협업할 수 있었던 게 이런 태도가 사실 똑같아가지고 저도 이제 그 작업을 안 하면 진짜로 좀 뭐 거의 삶의 의미가 없지 않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어지는 기분이 들어서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 생계와 뭐 청각적인 일에 대한 구분감도 없고 입니다. 저도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하는데 저 좀 조금 다르다고 느낀 지점이 저는 작업 안 하면 편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편하다. 근데 이렇게 살아도 될까 하면서 한 90살이 된 저를 생각하는 거죠. 너 지금부터 작업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서 그렇게 90살이 돼봐라. 그러면 지금이 얼마나 얼마나 많은 가능성이 놓여 있는 시간들이니?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 좀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고 작업하는 마음이 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숨 쉬듯이 작업을 해야만 좀 덜 불안한 사람이고 아까 전에 뭐 잠깐 이게 다 소용이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작업을 해야만 하거든요. 알 수 없지만 그러니까 못할 수가 없는 게 작업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이게 작업을 하다가 중간에 좀 허무감이 좀 밀려들더라도 맞지 뭐 네 말대로 이게 다 소용없고 쓸데없는데 그래도 예쁘지 않냐? 조금 더 반짝거리게 해볼까? 이렇게 좀 스스로를 어떻게든 이렇게 부팅을 시킵니다. 계속 그런 자문자답을 이렇게 계속하면서 작업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계획을 밝히면서 향후의 활동이 잡힌 게 있는지 간단히 말하면서 끝낼까요? 저는 이제 내년에 솔로 앨범을 발매하려고 이제 준비 중인데 그래서 그것에 한 예고편쯤 되는 걸 이제 내년 3월에 어떤 전시에서 선보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계획이 있고 다들 여기 많은 분들이 모이셨으니까 이분들의 기운을 받아서 내년에 앨범이 꼭 제때 나올 수 있게 한번 그냥 파이팅 해라 하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데모 몇 곡 들어봤는데 진짜 너무 좋아서 제가 어떻게든 참여할 수 없냐고 계속 쫄르고 있어요.
항상 텐데 한주 씨를 구두 계약 드디어 여기서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증인이고요. 공개된 방송에서 그러네요. 물을 수 없다. 네. 어쨌든 화이팅. 네. 저는 뭐 이제 실리카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저도 사실 솔로 앨범 계획을 좀 짜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긴 한데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를 일이지만은 그때 또 역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제 솔로 프로젝트에도 같이 해주시기로 했고 네네. 네, 지금부터 네. 저도 여러 가지 작업을 뭐 그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다양한 프로젝트와 다양한 그 트립들이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리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실리카겔 정규 2집이 곧 발매가 돼요. 오늘이 며칠이죠? 네, 3일 남았네요. 12월 20날 나오고 그때 이제 멜트미러가 연출한 그리고 아리킴 님이 미술 감독으로 참여하셨고 피가 또 출연을 합니다. 에이펙스 뮤직비디오가 공개될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저는 일단 에이펙스 뮤직비디오를 빨리 공개하고 싶고요. 일단 그게 제일 큰 저한테 급선무고 그리고 이제 약간 에이펙스 뮤직비디오에서 살짝 부연 설명하자면은 오늘 보신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것만 알아주세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시원하게 얘기 드려도 될 것 괜찮아요? 같아요. 네. 그 제가 만든 모든 뮤직비디오들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뮤직비디오가 될 것 같아요. 실리카겔 최초의 멀티버스 비디오가 될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이제 그렇고요. 근데 진짜 그러한 복잡성을 가진 뮤직비디오다 보니까 정말 역대 최고로 복잡한 마음과 최대치의 마음으로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소진돼 버렸어요. 이게 좀 좋은 의미에서의 소진인데 그래서 당분간 또 비디오 작업을 못할 것 같다는 약간 그 정도의 마음이 돼버린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일단 지금으로는 빠르게 이제 이것을 끝을 좀 보고 싶다는 마음이 크고 그 다음에 향후 저의 계획은 다시 이제 미뤄왔던 게임 개발을 빨리 진행을 해서 내년 초에는 ISVN의 이름으로 조금 더 유의미하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작업을 내놓고 싶다는 마음이 가장 큰 상태입니다. 네, 사실 그래서 지금 깔끔하죠. 두 가지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저는 향후 계획은 내년부터는 아직 잡힌 게 없고요. 시각예술이든 영화든 가리지 않고 해왔던 것처럼 계속 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영화를 하면서 처음으로 권력욕, 성취욕 같은 게 생겼는데 얼른 짱 세져서 좀 선한 사람들한테 돈이 가고 좀 그런 영향력 있는 그 좋은 일자리를 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갑부가 돼서 좋은 클라이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고용해 주세요. 저도요. 구두 계약. 멜미님 약간 답변이 느렸는데 아무튼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극장은 굉장히 커머셜한 공간입니다. 자주 찾아오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